251만 원의 수익이 났다. 해외 투자하면 250만 원 세제 혜택이 있으니까 이게 맞춰지는 돈이 까지 수익이 날 것 같다면 당연히 해외 직접 투자하는 게 좋고, 이상이다면 국내에 상장된 해외 ETF에 투자하는 게 좋아요. 넘었을 땐 종합소득과세가 붙게 되니까 다시 해외로 넘어오시는 게 좋아요. 안녕하세요. 자이언트TV의 안갑성입니다. 워런 버핏은 2013년에 쓴 유서에서 내가 죽으면 재산의 90%는 S&P 500 지수를 추종하는 인덱스 펀드에 넣고 나머지 10%는 미국 국채에 투자하라 라는 유언을 남기셨죠. 게으르게 투자하고도 확실하게 수익 내는 방법 다들 궁금하실 겁니다. 그 방법을 ETF 포트폴리오로 알려주시는 분을 모셔봤습니다. 유튜브 슈페TV 한번 들어보셨을 겁니다. 송민석, 나의 첫 ETF 포트폴리오 저자님을 모시고 말씀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드디어 슈페TV 슈퍼맨이신 송민석 운영자님을 모셨습니다. 자, 올해 같은 시장에서 참 미국 주식과 미국 ETF 계속 투자해야 되나? 약간 고민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계속 투자해야 될까요? 미국 주식이 좀 안 좋다는 얘기들이 있긴 한데요. 한국 주식도 같이 내려오긴 했어요. 경제 상황에 따라서 한국이나 미국이 모두 다 같이 움직이는 경향들이 있잖아요. 그리고 이제 뭐 미국의 금리 인상을 한다, 이러면 또 같이 출렁일 수가 있는데, 우리가 여기서 결국 중요한 건 내가 수익을 얼마나 내느냐도 중요한데 리스크를 얼마나 관리하느냐, 요게 또 중요하잖아요. 그 두 마리 토끼를 잡으려면 우리는 결국 어떤 투자를 해야 되냐, 그 생각을 좀 해봐야 돼요. 우선 100년 동안의 역사를 보면 S&P 500이 연평균 11% 상승을 했어요. 근데 안타깝게도 한국은 그렇지 못한 상황이긴 했거든요. 코리아 리스크라든지 공매도가 좀 많이 붙는다, 그리고 외국인이 매도세가 크다, 그리고 요즘에 환율이 높잖아요. 이렇게 높을 때 또 외국인이 들어오기 힘든 상황이에요. 이랬을 때는 오히려 한국이 더 힘들 수도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면 우리는 여기서 미국에 투자해야 될까? 라는 생각을 반대로 좀 해봐야 되겠죠. 그렇다고 우리가 미국에 직접 투자하기에 환율이 너무 높게 올라와 있잖아요. 이랬을 때 저 같으면은 국내 상장된 해외 ETF에 투자하는 것도 방법인 것 같아요. 국내 상품 중에는 H라고 붙어 있는 것들이 있어요. S&P 500 뒤에. 그럼 환율 해지를 한다는 얘기인데, 그 말은 환율 상관없이 증시 변동성만 내가 가져가겠다, 이런 거니까 지금 10년 평균으로 환율을 보면은 1140원 정도 돼요. 그럼 이 기준으로 잡고 그보다 높으면은 해지되는 상품을 사고, 그보다 떨어지면 당연히 내가 싸게 달러를 살 수 있으니까 그거를 가지고서 해외 직접 투자해서 투투덱으로 투자하는 방법도 있어요. 그래서 지금 미국 주식을 해야 될까 보다 지금 내가 투자를 어떤 식으로 어떤 방향으로 가면 좋을까, 그리고 장기적으로 갔을 때 증시 수익뿐만 아니라 달러 수익도 가져갈 수 있는 건 뭘까, 이런 식으로 해서 리스크를 줄이는 방안을 계속 생각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슈페님이 겪으신 실전 투자에 있어서 미국 주식보다 국내 주식이 어렵거나 불리한 이유가 있다면 그건 뭔가요? 우선 예를 하나 들어볼게요. 우리가 국내에는 이마트가 있고 해외는 월마트가 있잖아요. 같은 산업에 종사가 되는데 우리가 5년 동안의 매출을 보면 둘 다 성장을 했어요. 순이익도 성장을 했고, 심지어 한국의 이마트가 성장폭이 더 커요. 근데 5년 동안 주가는 이마트는 52% 하락했어요. 근데 월마트는 60% 이상 올랐거든요. 이게 한국 시장이 주가 반영이 잘 안 된다는 걸 보여주기도 하는 거예요. 이렇게 따지면 우리는 더 가치가 주가에 반영이 잘 되는 그런 국가에, 그런 기업에 투자하는 게 좋잖아요. 그래서 저는 해외 투자를 좀 더 권장을 드리는 편인데요. 그래도 한국 투자의 매력은 있어요. 제가 장점 3가지를 말씀드려보면, 첫 번째는 공시정보가 투명하고, 그리고 우리가 궁금하면 바로 전화해 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냥 한국이니까 한국말로 다 되잖아요. 해외는 전화가 안 돼요. 그래서 직접적으로 확인이 가능하고, 내가 너무 답답했을 때는 알 수 있고, 그리고 이게 내가 계속 투자해야 되는지 아니면 좀 수익 실현을 해야 되는지, 이런 거를 판단할 수 있는 기준이 바로바로 쓸 수 있거든요. 그게 첫 번째 좋은 이유고, 두 번째는 한국에서는 공모주 투자가 돼요. 공모주만 투자하시는 분도 꽤 있어요. 실제로 수익률도 꽤 괜찮은데 이런 식으로 투자하기에도 국내가 괜찮고, 마지막 3번째는 정말 궁금하면 내가 2-3시간이면 어디든 찾아가서 볼 수가 있어요. 회사 문 두들기는 회사 문도 두들길 수 있고, 그리고 주주총회도 있잖아요. 가서 질문도 바로바로 할 수가 있어요. 이 3가지 장점이 있는데 이거를 바로바로 활용해서 내가 투자에 반영할 수 있다. 그런 분들이라면 당연히 국내 투자해야죠. 근데 반대로 단점은 국내 투자하면은 주주 친화적인 기업이 상대적으로 좀 적어요. 꾸준히 배당을 늘려온 기업을 뭐 카운팅을 해봐도 미국이 더 많고, 대외 환경으로 인해서도 많이 좀 리스크가 달리는 경우가 있죠. 우리가 중국이 봉쇄된다고 하니까 또 한국 주식이 좀 많이 떨어졌고, 미국이 금리 인상을 하니까 또 떨어지는 경향도 있고, 그리고 환율에 따라서도 그렇고,
이런 걸 보면 또 반대로 안 좋은 경향도 있거든요. 그래서 내가 장단점을 본 다음에 내가 장점을 활용을 잘할 것 같다. 그러면 당연히 활용을 해야 되는 건데 내가 단점에 갇혀가지고 원하지 않았는데 장기 투자를 하고 있다. 네. 그런 경우라면 빨리 이런 시장이 아니라 더 확률 높은 시장으로 넘어오는 게 맞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내가 장점이 활용이 가능하다면 국내, 그걸 활용을 못하고 단점에 갇혀 있다면 다른 시장으로 이동해 보는 것도 선택 중에 하나가 될 것 같아요. 네. 초보 주식 투자자 분들이 제일 피해야 될 그런 좀 주의사항 같은 게 좀 몇 가지 있나요? 피해야 될 건 당연히 모르는 곳에 누가 얘기한 것에 투자하면 절대 안 되죠. 그리고 제 실수담을 하나 말씀드려 보면 네. 저는 이 실수만 안 해도 웬만하면 손해는 덜 볼 수 있다? 혹은 수익 내는 과정에서 더 빠르게 네. 낼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확진 편향에 걸리면 안 된다는 저는 그거에 빠져가지고 몇 년 동안 되게 힘든 경험들을 많이 했었어요. 네네. 확진 편향이라고 하면 내가 보고 싶은 것만 보고 남들의 얘기를 다 안 듣고 귀를 닫는 경우잖아요. 네. 그렇게 되는 경우가 대부분의 사람이 그래요. 내가 산 주식과 안 산 주식 나눠가지고 편을 가르고 그렇죠. 또 색안경을 끼고 보기도 하잖아요. 네. 그리고 내가 산 주식은 애착이 가기 때문에 조금만 실수해도 괜찮아 라고 생각들지만 다른 주식을 보면 이러니까 이 회사가 안 되지라는 말이 바로 나오거든요. 그렇게 확진 편향에 걸리기 쉬운데 그런데 우리가 이걸 벗어나는 방법이 딱 한 가지 뽑자면 실적을 보는 거예요. 실적은 네. 1년에 4번 나오잖아요. 예. 실적은 숫자로 나오고 그 숫자는 객관적인 데이터니까 내가 원했던 매출과 순이익이 이번 분기에 잘 나왔다. 그러면 그대로 가져가도 되고 다음 분기도 계속 잘 나온다면 가져가면 되는 건데 그게 아니라 실적이 꼬꾸라졌다. 그런데 내가 애착이 있어서 색안경을 끼고 그래 다음엔 잘하겠지. 요거만 안 하시면 돼요. 그렇게 따지면 1년에 딱 4번만 기업을 평가해보면 되는데요. 네. 근데 내가 한 기업을 투자한다면 4번인데 100개의 기업을 투자하면 400개가 네. 되겠죠? 그러면 정말 힘들어져요. 네. 제 개인적으로 한 12개까지가 개인이 그냥 커버할 수 있는 정정한 수치인 것 같아서 12개를 넘지 않게 포트 짜기를 권장드려요. 지금 구독자가 무려 22만 명이 이제 유튜브 채널 수페TV 운영하고 계신데요. 주식 투자 유튜버로서는 성공하신 분이 또 신간 나의 첫 ETF 포트폴리오를 출간하셨습니다. ETF라는 점에서 좀 눈길이 가는데 신간 출간하신 이유가 따로 있나요? 우리가 투자를 처음 하면 내가 잘하고 있나? 혹은 이대로 투자하면 정말 부자가 될까? 이런 고민 많이 하실 거예요. 저도 많이 고민을 했고 처음 투자할 때 실수도 많이 했던 개인 투자자인데요. 제가 뭐 여기저기 찾아보고 누구한테 시원하게 뭐 물어보기도 힘들고 이 사람이 날 속이는 거 아니야? 라는 생각도 들어서 그런데 답을 찾자고 하니까 명확히 답 주는 사람은 없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책을 보기 시작했고 공부를 계속 하다 보니까 이런 방향이 맞겠구나라는 생각들이 들었고 그런 것들을 이제 저뿐만 아니라 다른 분들한테도 좀 알려드리고 싶어서 책을 출간하게 됐고요. 책 제목 자체가 나의 첫 ETF 포트폴리오예요. 네. 그래서 투자를 처음 하거나 아니면 바른 투자를 생각해 보신 분들 그렇게 이제 앞으로 좀 바르게 포트폴리오 좀 꾸면서 꾸준히 모아가 보자 하시는 분들이 이 책을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첫 ETF 포트폴리오를 구축할 때 추천해 주신다면 어떤 걸 추천하시나요? 제가 책에서 말씀드리는 건 성장, 배당, 채권, 원자재 4가지 자산군으로 이제 포트를 나눴으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그 안에 비중은 각자 다를 거예요. 왜냐면 투자 성향이 다 다르기 때문에 제가 딱 말씀드리고 이대로 하세요라고 할 수는 없거든요. 그렇게 말을 듣고 지금 이 영상을 본 다음에 한 2년 뒤에도 내가 설득이 안 됐다면 아마 그 포트를 유지하기는 힘드실 거예요. 그 말은 내가 원하는 비중을 그대로 담고 있어야지 누구 말에 휘둘리지 않고 꾸준히 그거를 모아갈 수 있는 힘이 생기거든요. 그래서 결국에는 내가 원하는 포트를 내게 맞는 옷을 입는 가정을 가져가야 되는데 그 가정 중에 베이스가 되는 모델을 여기에다가 말씀을 드렸는데요. 성장의 40%, 배당의 40%, 채권이랑 원자재의 10%씩 이런 비중을 가져가는 형태를 말씀드리고 그 안에 이제 각각의 ETF 종목들이 있겠죠. 성장주의 대표라고 할 수 있는 건 당연히 나스닥 100 지수를 추종하는 ETF니까 QQQ가 있는데 QQQ가 우리가 한 주를 사려면은 40만 원이 들어요. 비싸죠. 꽤 비싸잖아요. 내가 100만 원짜리 월 적립을 투자하겠다. 포트를 만들겠다 하면 여기에 40만 원 넣으면 성장주 다른 건 못 사요. 그렇다면 우리가 더 싼 거를 찾아보면 QQQ 말고 QQQM이 있어요. 미니 버전이라는 건데 2020년도에 상장돼서 사람들이 잘 모르시는 분들도 있어요. 그건 한 16만 원이면 매수할 수 있는데 그리고 심지어 얘는 보수가 더 낮아요. 그러면 우리는 QQQ가 아니라 원래 QQQM을 매수하는 게 더 좋거든요. 그래서 성장주에서는 QQQM을 저는 권장을 드리고 그리고 이제 성장주 추가로 말씀드리면 뭐 반도체를 내가 투자하고 싶다. 그러면은 SOXX가 있고 그리고 내가 클라우드에 투자하고 싶다. 그러면 CLOU 그리고 나는 요즘에 사이버 보안이 좀 대세가 돼가고 있는데 사이버 보안에
투자하고 싶다면 CI, BR. 내가 투자 방향을 생각하고 있는 분야가 성장주의 요 분야다. 그러면 그 분야에 맞는 ETF를 선택하시면 돼요. 기본적으로 나스닥 100을 깔고 네. 그 위에 이제 섹터별로 추가하셔도 좋고, 혹은 내가 탄소 배출권, 혹은 네. 친환경에 좀 관심이 많다. 그러면 탄소 배출권에 투자하는 게 KRBN이 있거든요. 네. 그런 식으로 내 입맛에 맞게 성장주를 포맷을 맞춰야 되고, 그뿐만 아니라 배당, 채권, 원자재도 그렇게 담아놔야 내가 선택했기 때문에 꾸준히 가져갈 수가 있거든요. 그리고 이제 추가로 이제 배당을 예. 말씀드려보면, 배당에는 저는 배당 성장주를 좋아해요. 지금 배당도 중요한데, 저는 지금 당장 인컴이 필요한 게 아니라 5년 뒤, 10년 뒤, 네. 제가 이제 경제적 자유를 잃었을 때 나한테 꾸준히 배당이 네. 들어오는 게 좋아서 앞으로 배당 계속 증가할 거를 찾고 있는데, 그 중에 대표적으로는 SCHD를 네. 권장을 드려요. 그게 과거 10년 평균으로 연평균 배당 성장률이 한 12% 정도 되거든요. 네. 그 정도 평균이면 되게 높은 수준이에요. 네. 그래서 그걸 권장드리고, 지금 QQQM이랑 SCHD를 말씀드렸는데 여기에 빠진 게 리츠거든요. 네. 그러면 리츠에는 VNQ라는 또 ETF가 있어요. 네. 배당도 3% 정도 주고, VNQ는 미국에 있는 한 170개의 기업에 투자하는, 부동산에 투자하는 예, 리츠. 그런 리츠 상품이고, 그리고 이제 또 여기 두 개 하고 배당에 또 하나를 투자하겠다. 네. 그러면은 이제 미국에 많이 포커스가 맞춰져 있으니까 네. 좀 미국을 제외한 배당에 투자하고 싶다면 VEA라고 있어요. 네. 그럼 미국을 제외한 배당 기업을 좀 담는 건데, 네. 거기에는 삼성전자도 있고 ASML 뭐 이런 기업들도 있어요. 이렇게 하면은 미국뿐만 아니라 해외도 담을 수 있는 배당과 성장을 같이 가져가는 거고, 채권과 원자재는 상대적으로 좀 심플해요. 네. 채권은 장기채, 중기채, 단기채 요 3개 정도로 나눌 수가 있는데, 네. 단기 채권으로는 TLT를 많이 네. 매수를 하시고, 네. 중기채는 IEF라고 있거든요. 네. 단기채는 너무 변동성이 적고, 그리고 주식과 반대로 좀 움직여줘서 해지를 해줘야 되는데 반대로 움직이는 이런 모멘텀이 작기 때문에 중기나 장기채가 좋아요. 그래서 TLT는 IEF인데 저는 조금 더 변동성이 적은 IEF, 중기채라고 하면 7에서 10년 정도 채권을 네네. 투자하는 상품이고, 그리고 이제 원자재로 넘어오면 당연히 이제 좀 더 위험한 자산군이 많으니까 원자재는 금, 안전자산 대표로 할 수 있는, 네. 금에도 두 개가 대표적으로 있거든요. 네. GLD랑 IAU가 있어요. 네. 근데 이게 똑같이 금선물에 투자하는데 당연히 저희는 수수료가 싼 걸 선택하는 게 좋잖아요. 네. 그러면 우리는 IAU를 선택해야 돼요. 근데 GLD가 자산 규모도 크고 좀 더 오래됐다고 여기에 투자하시는 분이 많은데, 그게 아니라 우리는 IAU를 선택하시는 게 더 좋아요. 장기로 갈수록 수수료의 차이도 꽤 복리로 네. 늘어나니까 IAU를 선택하면 지금 제가 말씀드린 배당, 채권, 원자재, 성장 이렇게 네 가지를 다 투자할 수 있는 포맷이 돼요. 올해 같은 약세장에서는 개인적으로 좀 어떻게 대응해서 손실을 최소화하셨는지 궁금하고, 남은 올해 한 해 하반기는 어떤 전략으로 투자에 임하실 건지 궁금해요. 저는 생각보다 기계적으로 투자를 해요. 네. 매달 적립식으로 투자하는 돈이 있고, 그 돈을 계속 이제 굴리는 과정인데, 말씀드리는 이제 책에서도 있는 뭐 성장, 배당, 채권, 원자재에서 각각의 비중이 있잖아요. 네. 그 비중을 가지고서 매해 1월 달에 리밸런싱 작업을 해요. 2021년 1월 달에는 성장주가 신나게 올랐을 때예요. 네. 그래서 저는 그때 성장을 팔아다가 배당이 많이 안 올랐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배당에 넣는 작업을 했던 거고, 네. 올해 1월에는 반대의 일이 일어났어요. 배당은 잘 지켜주거나 좀 올랐는데 성장이 많이 떨어졌거든요. 네. 그때는 다시 4-4-1-2를 맞추기 위해서 배당에서 빼서 성장에 넣는 작업을 했거든요. 2021년 1월에 보면 성장주가 뭐 1월뿐만 아니라 3, 4, 5월까지 꾸준히 올라가서 네. 리밸런싱을 하고 나서는 많이 배가 아팠어요. 네. 근데 하반기 이제 9월 이후부터 보니까 반대의 경향이 일어났잖아요. 네네. 제가 이렇게 기계적으로 하는 이유가 이런 걸 못 맞추기 때문에 저는 매해 1월 달에 그냥 제가 가지고 있는 자산에서 수익 난 걸 좀 팔아다가 네. 그 다음에 떨어진 자산을 더 싸게 사는 과정들을 하고 있어요. 큰 수익보다는 그래도 안정적으로 꾸준히 수익을 날 수 있게끔 네네. 그냥 시스템을 만들고 그걸 계속 매년 불러가게끔 하고 있는 거예요. 이제 많은 분들이 해외 그런 ETF를 바로 사시면 환차손을 좀 걱정하시더라고요. 국내 상장한 ETF이면서 미국의 S&P 500을 추종하는 그런 ETF 상품들에 대해서도 3월만 하다 말씀을 주셨는데, 이런 ETF들은 연금이라든지 아니면 ISA 같은 좀 절세 계좌를 활용하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어떻게 좀 투자를 하는 게 효율적일까요? 이게 투자 목적에 따라서 좀 달라지는 거예요. 네. 지금 말씀해주신 연금계좌라고 하면 결국에는 만 55세 이후에 탈 수 있는 거고, 그리고 5년 이상 넣어야 되는 거잖아요. 네. 나름 장기 포트폴리오를 꾸밀 때 이제 연금저축으로 넘어가는 거란 말이죠. 그래서 이 두 조건에 맞으면은 해외 투자가 아니라 당연히 연금저축에 투자하는 게 영순위로 좋아요. 예. 세제 혜택이 더 크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렇게 투자하는데, 그게 아니다. 국내랑 해외 중에 S&P 500 지수를 추종하는데 해외 직접 투자할까 국내 투자할까 이런 고민을 좀 하시는 분들이 네. 많아요. 요것도 당연히 또 세금 혜택에 따라서 갈리게 돼요.
우선은 국내에 투자했을 때 해외 지수 추종 ETF 기준으로 할게요. S&P 500이라고 하면 우리가 15.4%씩 세금을 내야 돼요. 네네. 수익에 대해서. 네네. 그리고 해외 직접 투자하면 250만 원까지 세제 혜택, 절세, 비과세 혜택을 받고 비과세 이후부터는 22%의 세금을 낸단 말이죠. 네. 15.4랑 22%면 22%가 높지만 250만 원까지는 해외가 더 좋으니까 내 수익이 250보다 낮을 것 같다. 혹은 그 정도 될 것 같다면 원금 자체가 작으면 그럴 경우가 네. 있겠죠. 그랬을 때는 해외 직접 투자하는 게 좋아요. 그래서 딱 250만 원이 아니라 이것도 계산을 좀 해봐야 되는데 251만 원의 수익이 났다. 그럼 네. 국내에 투자했을 때는 251만 원에 15.4%인데 네. 해외 투자하면 250만 원 세제 혜택이 있으니까 1만 원에 22%면 당연히 이게 더 낫잖아요. 네. 이게 맞춰지는 돈이 830만 원이에요. 아, 그런가요? 제가 또 계산을 다 해봤습니다. 830만 원이군요. 예. 그래서 0에서 830만 원 정도까지 수익이 날 것 같다면 당연히 해외 직접 투자하는 게 좋고 네. 그보다 이제 830 이상이다면 국내에 상장된 해외 ETF에 투자하는 게 좋아요. 근데 쭉 가다 보면 2천만 원이 넘으면 또 종합소득과세가 붙게 되니까 2천만 원 넘었을 땐 다시 해외로 넘어오시는 게 좋아요. 그래서 이렇게 블록을 3개로 나눠놓고 네네네. 내가 수익이 어느 정도 될 거다. 이것 때문에 좀 헷갈리는 거예요. 내가 네. 발생된 수익이 아니라 앞으로 발생된 수익을 가지고 예측해서 예. 어디에 투자할지를 결정해야 되기 때문에 사람들이 그러네요. 헷갈려 하는데 결국에는 내가 많이 벌 것 같고 장기적으로 갈 거라고 생각이 들면은 네. 해외 직접 투자하시는 게 더 괜찮을 수 있어요. 그렇군요. 그리고 매년 250만 원씩 세제 혜택을 위해서 혹은 리밸런싱 할 때 한 네. 번씩 비과세 네. 혜택을 받으면 되거든요. 그런 식으로 가져가면 그냥 해외에 직접 투자하는 것도 괜찮아요. 그래서 국내 투자할 때는 영순위는 당연히 연금저축이고 네. 지금 이제 그걸 벗어나서 이제 해외냐 국내냐를 선택할 때는 이 세금 혜택에 따라서 내가 어떻게 선택해야 될지를 판가름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